네, 최근 아내를 흉기로 찌른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무엇보다 이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치매 걸린 아내를 10년 동안 돌봤다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오전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80대 남성이 10년간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이제 병수발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내를 살해를 하고 이제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 유서까지 작성을 했다가 이제 아들이 와서 그 현장을 발견을 하고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렇게 보호자가 환자를 살해하고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법부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있나요? 이게 이번과 같은 좀 비극적인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뭐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 양형 기준을 살인죄의 경우에도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뭐 비난 동기 살인 이렇게 해서 유형을 아예 달리해서 이 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아마 참작 동기 살인으로 가게 된다면은 조금 감경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일반 동기 살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범죄의 경위에 관련해서 이제 좀 참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일반 동기와 참작 동기를 굳이 비교한다면 형량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 동기와 참작 동기를 조금 비교를 드리자면 뭐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은 최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정도 차이가 난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네요. 뭐 이런 일이 자주 또 벌어진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치매나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대책들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령 사회니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2017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65세의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먼저 진입을 한 사회가 일본 사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뭐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이제 이 질병 투병자, 그러니까 치매 투병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뭔가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법적 이제 근거를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많은 뭐 선진국의 사례들도 좀 차용을 하고 또 많은 검토를 해서 좀 많은 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좀 씁쓸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대하는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역견입니다. 사역견을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고발 사유가 어떤 것이죠? 이제 한 시민단체가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 반려견이 아니죠. 사역견이자 뭐 이제 비글 복제견인 이 메이가 이제 동물 실험을 실시를 당했는데 그 마지막 영상 같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밥을 좀 막 굉장히 좀 급하게 먹고 굉장히 삐쩍 말라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특정 부위가 굉장히 부어 있었던 점을 봤을 때 이게 동물 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의 학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검토해달라고 해서 고발을 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메이를 데려오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단체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체에서는 이 동물보호법 제24조에서 사역견, 이제 이 메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역을 했던 강아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견은 원칙적으로 동물 시험에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 동물 보호 기관에 그 동물 실험 기관에서 산하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뭐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험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울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24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이었느냐. 일단 뭐 저도 궁금한데요.
사역견을 동물 시험에 이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인데 다른 요건을 통해서 이병천 교수팀이 메일을 실험 동물로 사용을 했고 그것 또한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떤 사유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뭐 이제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24조의 그 동물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예. 사역견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동물 실험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면 예. 그 부분 관련해서도 동일한 46조를 적용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던 인물이 타인 등을 협박한 혐의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예, 이게 경남 김해 이제 중부경찰서 관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 한 남성이 30대 한 남성이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본인을 기초생활수급자에 올려주는 절차가 늦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협박죄 혐의 그리고 또 그로부터 2일 전인 16일에는 또 아파트 관리소장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예. 이제 흉기를 들이대면서 예. 협박을 했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라고 또 협박을 해서 특수협박 혐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피의자가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또 이제 예. 조사 결과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법원에다가 구속을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번 법원에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긴급 입원을 시켜서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시키는 절차를 밟아서 예. 이 남성을 현재는 입원을 시킨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협박 그리고 특수협박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형법상 협박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협박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예. 특수협박 같은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예. 아니면 흉기를 가지고 휴대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되는데 예. 이제 일반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 이제 형이 처벌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특수협박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그 조사 받는 기간 내내 입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네, 이게 지금 응급 입원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제 예. 50조에 의해서 이제 입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 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절차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43조와 44조에 있는데 43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 또 이제 44조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 군수 뭐 이런 지자체 장이 이제 이 사람을 정신병원 입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긴급하게 이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고 예. 다만 이게 긴급한 절차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은 입원을 시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이후엔 나와야 되는군요. 예, 그 이후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이 도지사 뭐 이제 지자체장을 통해서 입원을 시키는 경우에는 최장 3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이제 시간을 3일을 번 이후에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에 정신질환이 양형의 사유, 참작 사유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다른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뭐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당시에 심신미약, 뭐 조현병이라든지 다른 병명을 이유로 해서 좀 자기의 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다라고 본다면은 감경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리 뭐 평소에 환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감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그 범행 당시에 뭐 계획성이라든지 행동 양태 이런 부분들을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조현병은 관리될 수 있는 병이라고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당국의 노력이 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상황은 또 계속해서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 나눠봤네요. 오늘 이 시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